주말 뉴스쇼 3부. 3부는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화제를 모은 인터뷰만 뽑아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막내 PD 서재희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그 사이 날이 많이 포근해졌어요. 네, 황사도 많아지고요. 황사도 많아지고 맞아요. 네. 우리 서재희 PD가 주목한 뉴스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저는 대통령실의 근로시간 개편안 또 한 번 혼선 이 뉴스 가져왔는데요. 네. 지난주에 불거졌던 그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 이걸 두고 파장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라고 하면서 논란 수습에 나섰는데 네. 그렇다고 또 주 60시간이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고 이후에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고요. 네. 그리고 MZ 노조 쪽에서도 이제 주 60시간 상한을 해도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말이 나왔던 게 주 120시간에서 69로 그리고 다시 60시간까지 내려가는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여당이나 이렇게 이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가지고 엇박자를 내면서 이제 정책 메시지가 좀 오락가락한다 그렇죠.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여당 내에서도 어떤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본래 취지보다 뭐 69시간이라는 숫자나 과로 조장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좀 얽매여서 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다음 달 17일인 입법 예고 기간 안에 네. 정부와 여당이 여론 수렴을 확대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제 최종안 수립까지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용적으로도 정책 소통 면에서도 좀 더 보완을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논란이 됐던 일인데 네. 이제 최근에 그 여권의 좀 분위기를 물어봤을 때 가장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의 말하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다른 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비판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겠죠, 여권 내에서. 근데 네. 이게 물어보면은 다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은 정말로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대통령이 말했다가 관계자가 번복했다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주목이 되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자꾸 바뀌니까 그럼 진짜 진위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이런 거 좋은데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 자꾸 이렇게 번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크게 세 가지 그 정책 그 혼선 사례를 지난주에도 네.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당기는 거랑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비동의 가늠죄 추진했다가 법무부에서 거부하고 다시 철회된 내용 그리고 이제 주 69시간제 최대 69시간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유독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당기는 문제는 결국에는 교육부 총리가 물러나면서 해결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다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누가 책임지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비판할지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부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실 내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박순봉 기자가 주목한 뉴스는 뭐예요? 네, 저는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했다 이 뉴스를 뽑아봤는데 네, 네. 저는 이게 사실 삼성페이를 쓰고 있어가지고 애플페이는 나와는 관련이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뉴스를 쭉 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든요. 0.15% 결제액의 최대 0.15%를 받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카드사로부터 받게 되면은 보통 카드사가 온전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비용이 어떻게든 그 소비자한테, 그렇죠. 이용자한테 전가가 되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랑 관련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이 소비자가 좋은 방향으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삼성페이도 네. 이 결제 수수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페이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예전부터 검토했다 이런 것도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삼성페이도 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수료 문제가 그러면 결국에는 카드사들이 지금 한 수백억 원 정도 추가로 내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과가 된다라고 네. 하면은
이 경우에는 또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결과가 돌아오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좀 생각이 미쳐가지고 주목한 뉴스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성페이만 되다 보니까 이 편의성 때문에 애플 핸드폰을 안 쓴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것도 되게 이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받을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우려도 있군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주인공들을 만나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첫 번째 인터뷰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인데요. 이번 주에 이재명 당대표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네.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민주당의 내용이 깊어졌는데요. 이제 기소 직후에 당무위를 열고 당원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걸 두고 또 내부 비명계와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이슈가 검수완박 입법에 네.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난해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했죠. 근데 이 문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게 헌재에서 일부 인용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결론적으로 법은 유지됐지만 절차적 문제에 후폭풍이 남게 됐습니다. 네. 당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했던 또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헌재에 직접 나가서 그 예, 예. 현장에서 결론을 들으신 예. 거죠. 예,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째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이제 9분인데 5대4, 4대5 뭐 두 번의 예, 그런 반전들이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으로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법사위원들에 대한 표결심의권 침해는 인정되나 그게 5대4. 예, 그러나 국회의 소위 정치적 형성권, 입법상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하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런 판결 내렸는데 예, 그건 4대5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저는 그걸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다.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도 원사이드한 건 아니고 작년보다 검사들이 아까 누가 말씀하시던데 검사들이 인기가 떨어졌잖아요. 여론에 예, 작년에 그 이제 검찰청법 통과할 때는 그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치 탄압을 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견도 계신 헌법재판관 다른 의견도 계신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 또 헌법과 또 수사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다양한 시각들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정리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헌재에 대해서 뭐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절차가 틀렸는데 어떻게 결과가 유효할 수 있느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식 아니냐. 이런 어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까 싶어요. 절차가 틀렸는데 어떻게 유효하냐라는 건 또 한쪽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 안에서 법사위 본회의 안에서 안건 조정이 하는 데에 절차가 하자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법사위에는 소위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본회의 법사위 전체 회의를 하기 전에 소위에는 다 참여해가지고 국민의힘까지 참여해서 절차적인 심의 표결권이 다 보장이 됐다. 그래서 크게 그 절차적 하자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뿐더러 본회의에 올라가가지고 수정안이 이제 제시됐잖아요. 네. 수정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그때는 다 표결도 다 같이 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와서 표현을 그렇습니다. 했었죠. 예,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했죠. 그래서 그 절차의 하자라는 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한동훈 장관이 저기서 좀 앞부분에 아마 인정한다. 그렇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인정한다와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건 뭐가 다르죠 상당히.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다른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앞으로 시행령 계속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어제 어찌됐든 5대 4라 하더라도 이 소위 수사기소 분리 한동훈 장관의 식에 의하면 검수완박법 예.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집행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에 반해 가지고 지금 시행령을 만들어서 2개 범죄로 축소시켜 놨는데 그 2개 범죄 안에다가 없어질 범죄들을 왕창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하고 부패 관련해서만 검찰이 수사권을 지금 가지도록 해 그렇죠. 있는데 여러 시행령을 통해서 다른 수사들도 지금 그렇죠. 현재 하고 있단 부패 말씀. 범죄 안에다가 소위 직권남용이라는 거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직권남용죄를 넣었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넣었고 또 선거법상의 일부 범죄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시행령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유효하는데 심지어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인용 의견을 낸 네 분의 헌법재판관 즉 네.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존중한다고 하는 그 네 분의 재판관조차도 예.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 축소하는 법이라는 걸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축소하는 것을 원상복구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죠. 아,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의 입장을 그러니까 어제 낸 것이다. 제가 아무리 봐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 인정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불복이라고 어제 예. 느끼셨어요? 저거 그렇습니다. 불복이 아니고서야 뭐겠어요.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셨군요. 그래서 그럼 어제 민주당에서 한 장관 사퇴하라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배한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하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민영배 의원의 그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지금 강하게 복당 희망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부분도 국회의원의 어떤 자율의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자율의 문제라는 것이 어제 일부 표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은 네 분의 재판관들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심리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저는 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의 내부 현안도 지금 사실은 뭐 네.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뒤에 당직 유지하느냐 마느냐 문제, 당원 80조 예외에 해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당무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았어요. 김의겸 대변인 말씀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해철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기권하고 퇴장했는데 이게 무슨 만장일치란 말이냐?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전해철 의원의 그런 태도는 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정당이라는 게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이 자유롭게 돼야지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이니까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본인도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이 내용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공소장은 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공소장의 내용이라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영장 청구될 때부터 다 나왔던 얘기고 크게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뭐 공소장을 봐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했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감대가 특히 이 어제를 기준으로 하면 네. 헌법재판소의 지금 지금 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네. 결정이 있는 그러한 큰 이슈가 있고 또 이 문제가 어차피 이 당대표에 대한 지금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것이 공감대가 우리 당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취지의 많은 당무위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그런 위임장을 냈고 출석하신 당무위원들도 전해철 의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 정도의 것은 뭐 자연스러운 민주당의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네, 3월 24일 바로 어제 있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헌재에서 중요 판결이 있었죠.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또 이제 수사권 축소라고도 하는데 지난해 이거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때 당시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영배 의원을 또 탈당시키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그래서 국회의원 표결, 심의권 침해당했다 이렇게 문제를 삼은 건데 헌재에서는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그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렇게 했네요. 판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부 인용이 된 건데요. 법 개정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 침해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5대4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입법 당시에 민주당 박광원 법사위원장이 민영배 무소속 의원의 의도적 탈당을 알면서도 네.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서 토론도 없이 안건을 의결했다는 것을 문제를 삼아서 네. 국힘 의원들에 대한 권한 침해다, 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고요. 네. 하지만 법안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5대4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 침해 확인, 무효 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즉 본회의 표결이라는 형식 안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종합하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입법 자체의 효력은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한 결론이다 보니까 해석도 좀 다 달랐는데 네. 승자가 없는 결론이다. 민주당의 어떤 상처뿐인 승리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아슬아슬하게 정리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는 다수결을 따라야 하는 법 아니겠냐고 했는데 이번 판결문에도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적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면 흔히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좀 다수적 손을 들어준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될 때가 많은데 네. 이제 이게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충분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한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법안은 유효하다 했는데 왜 이렇게 판결을 했을까요? 사실 이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이제 판단을 내놓을 거다 이런 예측들은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네. 헌재 입장에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국회에서 입법을 해놓은 거를 헌재가 무효화시키기를 원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지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네. 검사들 2건을 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아예 무효화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사안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3건 분립이 돼 있는데 네. 헌재가 최종적으로 입법한 사안을 되돌려 넣는다. 그럼 이제 헌재가 가장 위에 서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부담 또한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로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고요. 네, 네. 사실 그간의 헌재가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또 예측을 했던 건데 대표적으로 네. 이제 2009년에도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침해가 됐다. 어떤 그 법안 심의하고 표결하는 그 권리에는 침해가 됐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을 어떻게 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딱 거기까지예요. 네, 그 정도 네, 판단을 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헌재 쪽 좀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항상 여의도에서 생긴 문제, 그러니까 국회에서 생긴 정치권에서 생긴 문제를 서초동으로 가져가잖아요. 네. 이제 소위 정치의 사법화 이런 얘기들을 그런 우려 많이 하는데 하죠. 네. 우리한테 가져와도 최종 결론은 못 내줘 이런 걸로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좀 가져와 이런 분위기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당 야당 좀 속내를 보면은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그제 이 딱 그 결정이 나왔을 때 물어보니까 네. 명분은 그래도 좀 확보를 한 거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얻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아니다, 완전히 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상황을 보고 있고. 네.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재판관의 성향 얘기잖아요. 재판관의 성향 얘기인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은 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보수 성향이 더 많았다라면은 네. 결론이 달랐을 것 같냐 이렇게 달라지지 물어보니까 않았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법을 무효화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다. 보수 성향이 많았어도. 그러니까 이 네. 얘기는 어떻게 보더라도
아마 그 헌재가 내리는 최종적인 권한의 그 수준은 음.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 과정에 훨씬 더 그 민주당의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을 수는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법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했을 거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결론이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었던 건데 왜 낸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질문을 하실 수 국민의힘 있군요. 내부에서. 네. 실제로 그제 좀 얘기가 들렸던 게 뭐냐면 이제 전주혜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네. 이 청구를 냈잖아요. 음. 전주혜 의원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제 김기현 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전 비대위원들하고 지금 최고위원들한테도 다 연락을 돌려가지고 판결 나오기 직전에 아니 나오고 네. 나서 나오고 나서 아, 네. 재판관들의 성향에 문제가 크다 이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론전을 할 때도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좀 전했다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좀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좀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인식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들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용산 쪽 분위기를 물어봤을 때는 이 사안을 좀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네. 헌재 결정 자체보다는 여론이 나빠졌다라는 그런 추이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 검수완박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이제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 네.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제 옹호 여론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봤었는데 그때는 네. 근데 이번에 결론이 나오고 나서 이제 용산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이 여론을 좀 주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론을 봤더니 검찰에 대한 여론이 좀 부정적인 그런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번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런 반응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결정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사람들이 내놨을 텐데 예전보다 검사들에 대한 그 대응이 나빠졌다라는 거죠. 여론이. 네, 그러니까 그 척도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론이 좋았기 때문에 이 청구도 내고 이렇게 반박을 해봤던 건데 지금 보니까 검사들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더라. 근데 검사들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네. 결국 정권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검수완박법의 어떤 일종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그런 후광도 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정권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뭐 검사의 나라다. 뭐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그 총리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을 시키고 지금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사회부 교육부 장관도 장관 그 정책 보좌관도 또 검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군데에 검사 출신들이 있는데 검사 출신들이 전면에 나선 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정순신 변호사 건도 좀 크게 보고 그쵸.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것도 네. 이제 검사 출신인데 아 역시 좀 기득권이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계속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면에 나서는 그림이 나왔고 그 그림으로 인해서 좋은 작용이 나온 게 아니고 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권 전체랑 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결은 예상했던 선에서 나오긴 했는데 판결의 뭐 정당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판결을 통해서 본 여론이 지금 검찰이나 이런 데 정권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이거에 더 확인하게 된 계기라는 거죠. 네, 너무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번 판결을 놓고 뭐 아까 전주혜 의원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반발을 했고 또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냐. 헌재의 직무유기다라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헌재가 단심제인 만큼 절차적 하자를 인정받았어도 이제 법안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좀 확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네, 네. 이제 민주당도 민용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이 위헌적이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아직 민 의원의 이 그 복당 문제가 남아 있어서 민주당도 떳떳하기는 좀 어려운 곤란하게 된 상황에 놓여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좀 여야 갈등이 재점화가 될 걸로 보여요. 특히 검수완박 입법 이후에 이제 출범을 했었던 게 사개특위가 네. 지금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데 한때 얘기가 나왔던 중수청 마련이라든지 이런 네. 좀 중수청 설립 같은 이런 논의도 이제 더 이상 여야가 협의를 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향후에 공천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어. 정부 윤석열 정부 전체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공천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서로 내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에 공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런 출신 직군들은 지금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검사 네. 출신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검사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 이게 음.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정리해고 대상이라고 친다면은 아. 이 정리해고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아니고 쟤네들이 더 안 좋아 상황이 국민들이 더 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검사들이야 이렇게 근거를 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결국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일부 반응도 전해드렸는데 모 국민의힘 관계자가 또 하는 얘기는 이거 총선 때 검사 출신들 공천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네네. 얘기는 이제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다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네. 결국 이제 용산 쪽에서 공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 여의도 정치인들이 아니고 새로운 인물들일 거고 그 중에 일부는 검사 출신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할 텐데 그럼 여의도의 기존 정치권 인사들은 검사 출신들은 더 안 좋은 사람들이야. 여론에 더 나빠. 이렇게 맞서면서 네. 이게 내부 갈등의 일종의 그 지표 같은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움직이는 데에서도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까 서재희 PD님이 일부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한동훈 장관하고 검사 6명이서 냈던 네.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예 헌재가 각하를 각하랬죠. 내렸잖아요. 네, 이제 네. 각하라는 거는 아예 뭐 굳이 판단해 볼 필요도 없다. 청구인 적격이 없다. 네.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뭐 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히 검사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이제 그 헌법에 보면은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권한이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검사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고 입법 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헌재가 네. 판단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그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장관하고 검사들이 낸 데에 대해서는 주인공인 격인데 네. 실패를 한 셈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장관 네.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뭐 지금 탄핵 얘기도 나오고 사퇴하라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이미 탄핵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어제 한동훈 장관이 내놓은 입장 보면은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더 네.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대척점에 서게 됐고 약점도 일부 노출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하고 좀 가까운 인사한테 그 어제 입장문은 좀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거냐. 왜냐하면 이제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자기 편 정치인들 네. 그다음에 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그 강하게 대응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이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같냐 물어봤더니 이 장관 탄핵을 얘기하는 게 매우 정략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행위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좀 위약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한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의 그 입장도 또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내 입장이 정치적이라는 거를 더 강하게 보여줘서 이게 민주당이 애초에 정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은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일종의 대결 구도 그쵸. 앞으로 계속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헌재의 결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는 지니고 있는데 실제로 바꿔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점 때문에요? 검수 완박을 해가지고 원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 6개 중에 2개로 줄였던 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그렇죠. 다시 검수 원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수사 범위를 좀 확대했죠. 직접 네. 수사 범위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이 아무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넓히려는 쪽하고 좁히려는 쪽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판결 얘기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이번 주 민주당의 또 이슈였던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그리고 당원 80조 예외 조항 적용이었잖아요. 이 기소 결정 6시간 만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뭐 민주당 내에서 소위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반발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이 만장일치로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뒤늦게 이제 전해철 의원이 이제 기권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네,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당무위 의결에서 만장일치로 당원 80조 예외 조항 적용이 결정이 됐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때 전해철 의원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당무위가 너무 급하게 소집됐다. 공소장도 안 보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정지된 당직자를 구제하는 조항인데 그 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기권해서 퇴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네. 알려졌는데요. 이제 의총에서도 다른 비명계 의원들로부터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결정을 해도 되냐 이런 절차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고요. 또 네네. 현역 의원 외에 일부 권리당원들도 좀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 네. 이제 이게 한 달 안에 응용이 될지 말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네네. 또 아직 더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보니까 거취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어쩌면 이 대표가 당직 개편 같은 좀 달래기 위한 좀 액션도 앞당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에서 이제 당직 개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어느 네.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하는 얘기가 아직 좀 구체적으로 잡히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사무총장을 얘기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뭐 정책위 의장 정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제가 들은 표현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하게 되는 계속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대통령도 꺼내드는 카드가 개각이다. 네. 그러니까 대표로서도 당직 개편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실제로 누굴 넣느냐가 그쵸.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계 인사를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넣을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메시지가 아직까지는 좀 내부적으로도 잘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뚜렷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해철 의원이 뒤늦게라도 이런 입장을 낸 거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당무위원회에서 너무 일사천리로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은 좀 친명계에 가까운 성향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네. 이제 이 인사조차도 이런 과정은 내가 보기에도 좀 너무하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전해철 의원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당이 건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가 있다. 근데 네네. 다만 이번 건으로 인해서 비명계가 집단적으로 움직이기는 아직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직 그 집단 반발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대로 내겠지만 네. 또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5월쯤 되면 이제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이 더 잦아질 거다. 그때쯤 되면 이제 비명계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비명계 쪽에서는 사실은 이번 건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서기가 좀 어려운 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랑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기소를 했을 때랑 혐의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죠. 똑같거든요. 네네네. 같은 상황이에요.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물론 이 실제로는 그 체포동의안 결과는 좀 달랐죠. 근데 그 전에는 압도적으로 부결이 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개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나서기가 어려워.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되는 게 이제 파렴치범이냐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내 호주머니로 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 소위 428억 원 뭐 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428억 네. 약정설이 네. 대표적인데 그 나왔던 혐의들은 대부분 이제 경기지사를 할 때나 아니면은 성남시장을 할 때 업무상 추진하다가 뭐 배임이라던가 아니면 제3자 뇌물죄 이런 것들이 적용된 거라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집중 공격을 하기가 어렵다. 이게 비명계의 일반적인 반응이었고 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는 익명이었잖아요. 익명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탈표가 나왔던 거죠. 근데 네. 이건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거고 결국 공식적으로 아직 나서기는 상황 변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비명계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아. 그때 그 기소됐던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직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한 사건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긴 그렇지만 의원들이 다 마음에 하나씩 쌓아두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 상황이 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트리거가 되는 일이 하나 생기면 그때 이제 좀 크게 터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박범계 의원 인터뷰는 정리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두 번째 인터뷰는 정치 개혁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선언을 했었던 네. 김진표 국회의장 인터뷰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선거 개혁을 위한 어떤 초당적인 의원 모임이 구성되는 등 좀 선거 개혁 논의가 뜨거웠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최종 의결해서 전원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은 전체 의석 수를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리느냐, 네. 또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제 의석을 뭐 어떤 방식으로 더 늘릴 것이냐였는데 그중 이제 5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의힘 반대가 있었고 또 네. 김 의장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은 없애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 4월 안에 개편을 완료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국민들한테 전하려 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것에 대해 잘 알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개의 아이디어, 3개의 안, 물론 확정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보자는 건데 어쨌든 이 3개의 안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가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또 수개월을 논의했고 이런 절차로 나온 거고요. 3개 안이 각각 다릅니다만 지향하는 목표, 그 목표는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뭡니까? 우선 현행 선거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승자 독식하는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도 때문에 이것이 양대 정당의 극한 대립을 만들어내고 예. 또 지역 그 불균형이 지나쳐서 지방 소멸 문제까지 거론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현행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해서는 대립과 갈등을 정치가 더 이상 증폭시키면 안 되고 정치라는 것은 사회 변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완화해서 예. 국민 7, 80%가 그만하면 됐다 그렇죠. 하는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전혀 그런 데서 무능했거든요. 아니 양극화, 양당으로 갈라져가지고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걸 국민들은 계속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한 예. 번도 경험 못한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정치권은 맨날 싸움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그럼 왜 그렇게 싸우기만 하느냐라고 네. 하면 어차피 거대 양당제기 때문에 그리고 소선구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지역구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냥 팬덤, 진영에만 호소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싸움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고쳐야만 소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첫 출발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 그러는데 네. 그러려면 국민의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이 잘 발휘되려면 다양한 정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줘야 되는데 양대 정당 제도에서는 그게 안 되고 그쵸. 양진영의 싸움 잘하는 전사들만 양성하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양 진영의 전사들이 아니면 양당에서 안 뽑아주고 네. 다른 당으로는 당선되기도 어렵고 그렇단 말씀.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고쳐서 네. 특히 비례대표제가 많은 문제를 좀 안고 운영됐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고 지역구 선거도 될 수만 있으면 연정과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가 출연할 수 있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런 협치를 좀 제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모색하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지금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론조사 돌려보면요. 국민 70% 이상이 여기에 동의를 해요. 네. 극단적이고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제도 이거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좀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고 우리 선택지 좀 늘려다오. 음.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데?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네. 생각이 제각각이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예. 세계 제시한 아니라는 것이 예. 지역구를 지역구의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중대선거구로 가는데 농촌을 중대선거구로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금도 4개 군을 한 선거구로 하고 있는 농촌 선거구가 무려 23개나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걸 8개 구로 하면 농촌의 대표성은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농촌은 그냥 소선거구로 가되
도시는 인구에 비해서 국회의원이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으니까 과다 대표된 측면이 있으니까 도시는 도농복합형으로 해가지고 그게 사만이죠. 그렇죠. 예. 도시는 도농복합형으로 하자. 이것이 이제 지역구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안인데 1, 2안은 소선곡으로 가자는 거고 3안은 이제 도농복합형으로 가자는 거죠. 자, 의장님 그러면 네. 중재안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하는 뭐 이런 구상은 있으십니까?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각 정당과 협의해서 원내 세 정당이 대체로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토론과 협의를 해나가서 결정할 사항이라 의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소선거구 제도가 아니라 도농복합형으로 간다면 그것은 다당제나 협치의 제도화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죠. 다만 의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겠죠. 현행 소선거구 네. 제도로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저항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다. 소선거구제로 간다 그러면 정치개혁이라는 건 한 보름에 다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소선거구제도로 하되 소선거구제도 하에서도 의석수를 좀 줄이면 어떠냐.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니까. 그러면 의석수를 거기서 한 10석 줄인다면 네. 그러면 서로 여야가 합의된다면 국민들께 한 10석은 우리가 줄였으니 10석만 늘려주십시오 하면 최소한의 비례대표 정원은 되거든요. 310명. 네. 아, 그럼 국회의원들도 좀 희생하고 자기 네. 지역구 좀 내놓고 네. 대신 비례도 10명 늘려서 그렇습니다. 310 정도 하면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그런 정도로 하면 저는 크게 진보된 안이다 생각합니다. 막 국회의원 80명으로 줄이자 이런 안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OECD 평균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고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OECD 평균은 지금 보니까 8만 명, 국민 8만 명당 의원 1명. 네.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1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늘리는 게 전체 비례의 원칙에는 맞지만 그러나 이제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정치 불신도가 81%에 예, 달하니까 어려우면 그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밖에 못하리라고 보고요. 자문위원회 한 50명은 그건 어려운 생각이라고 50명 보고요. 늘리는 건 좀 네. 어렵다고 보시고 알겠습니다. 아,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고 있습니다. 아, 의장이야 뭐 중립지대에 계십니다만 개인적으로 뭐 국가서열 2위이시니까 현안에 대한 입장, 개인 의견들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현안에 대한 입장 잠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회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양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피해자나 유족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협력을 받아내야 됩니다. 외교라는 건 항상 서로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뭘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과 거의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나라로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첫째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 표시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 정부의 것들을 계승한다 정도 발표한 걸로 부족하다고 그런데 보십니까? 거의 동시에 다른 강요들은 거꾸로 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총리 입장에서 한일 간의 이런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협의를 한 현 총리 입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미래를 향하여 한일 관계를 협력해 나가는 데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더 분명히 제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제 선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랑 이제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선거제도 개선 3가지 안, 이 3가지 안에 대해서 그냥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선거개혁을 추진하는 목표가 지금의 거대 양당이라는 정치 지형을 탈피해서 이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고 혹은
현행 지역구 선거 방식인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완을 하고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네. 네, 일단 명칭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한 방식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에 전국 단위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한 방식인데요. 이제 1, 2안은 이제 민주당 추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전체 의원 수를 350석으로 증원을 한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은 그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로 빠지면서 정개특위 안에는 기존 300석 유지로 수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선호하는 안이었는데 세 개 안 중에 유일하게 300석 유지가 전제돼 있는 안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 그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적합한 안이 무엇이냐 하면 이건 또 전문가별로 좀 분석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김진표 의장은 인터뷰에서 이제 3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한 이 3안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는 좀 맞겠다고 네.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안이라서 네.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안이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안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는 항상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가 사표가 많고 그리고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제 거대 양당 체제로 간다.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은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이번에도 이걸 두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가능성이 정말 낮을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온갖 다른 이익들을 대변하면서 이제 국회가 그걸 조율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것도 합의 처리되는 게 명확하게 된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것 중에 합의 처리가 된 과정은 거의 없었고 네. 예를 들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아니면은 국회에서 입법된 거를 시행령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밖에 현재까지는 보여주질 못했기 때문에 네. 가장 난도가 높다고 하는 이 선거제 개편은 사실 의원들의 본인들의 그 이익이 달려 있는 그쵸. 문제잖아요. 네. 절대 양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 제가 분위기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네. 전원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같이 다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난상 토론을 벌일 그쵸.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정당 수만큼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돼 있냐. 그러니까 당 좀 안에서도 또 어느 지역구에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리된 내용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에서 정리된 내용은 오직 한 가지. 의원 정수를 늘릴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할 뿐 네. 나머지는 어떤 내용도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정말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300개에 가까운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그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많이들 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몸으로 싸우는 거는 대부분 이 지역구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그래도 몸을 안 쓰다가 네. 마지막에 자기 지역구가 이제 없어진다거나 네, 네, 이런 네. 상황이 오면은 정말 뭐 삭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투쟁 방식을 다 동원을 하거든요. 네. 가장 극단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진표 의장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이제 미래를 보고 경제적으로나 한미일 동맹 측면에서 한일 관계 복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나 유족과 좀 더 소통해야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한일 회담을 놓고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도 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뭐 수산물 얘기라든지 멍게 얘기도 나오고 이제 네. 뒷얘기가 자꾸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나빠졌어요. 음. 제가 이 두 가지 이슈, 그러니까 여권의 지지율 하락의 두 가지 이슈가 바로 하나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 물론 이제 그 앞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정부의 해법, 그 다음에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 이게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주최대 69시간제 네. 이게 두 묶음인데 총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초기에는 여당이나 용산에서 바라봤던 게 주 69시간제 요게 더 문제다. 그래서 방향 수정을 빨리 했다라는 말씀도 한번 전해드린 네, 네.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더 크게 봤는데 왜냐면 이제 실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이제 물컵에 뭐 반을 따르고 나머지를 기다린다 이런 비유도 있었지만 네. 뭔가 한두 개 정도는 일본 쪽에서 나올 거라고 봤는데
사실은 그 반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네. 안 좋은 얘기들이 음. 지금 일본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는 네. 예상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의 대국민 담화 수준으로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네. 배경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네.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용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되돌리기는 어려운 게 미국이라는 더 이제 중요한 카운터파트가 있는 네.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어쨌든 국빈으로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좀 받지 못한 어떤 그런 그 성과 같은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여론이 좀 잠잠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드레일제 있잖아요.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최악은 면했다 이런 정도의 네. 평가가 나왔잖아요. 이제 요것도 한일 간의 관계를 좀 좋게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우호적으로 대응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 어떻게 보면 부담이 커질 수도 있겠고 지금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또 우리가 다음 주 상황을 한번 지켜볼게요. 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칠게요. 두 분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